네, 바빙커는 드디어 깜번 교단 신학교의 교수직을 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깜번에서의 교수직을 4부에서 다루면서 에글린턴이 두 장으로 나누었어요. 7장은 자료 수집해서 1883부터 89년 이렇게 시대를 구획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83년 1월 10일에 깜번 신학교 교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만 28세 생일 지나고 다음 달입니다. 동료 까비랭아는 교회사와 교회법 가르치는 교사고요. 루카스 린더봄은 신약학 교사로. 그러니까 다들 자기보다는 나이들이 9살 또 혹은 이제 13살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취임을 합니다. 바빙크는 교의학과 윤리학 교사로 취임을 하고요. 1월 10일에 린더봄이 무려 3시간 30분 취임 연설을 했고요. 무척 추운 날인데 그렇게 했고요. 바빙커는 거룩한 신학의 학문에 대해 1시간 취임 연설합니다. 다음에서 번역한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를 위한 신학에 보면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번역이 되어 있죠. 신학 그 자체에 대한 엄밀한 정의 내리기로 기능을 하고요. 신지식으로서의 신학은 자신만의 연구 방식이 있다라고 바빙커는 제시합니다. 신학은 신학의 대상을 소유하고 신학의 원리, 내용, 목적에 생기를 주는 학문이라고 봅니다. 신학의 자치적인 성격과 모든 학문의 여왕인 신학과 종교 연구 사이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1876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고등교육법에 대하여 전면 비판적인 입장이죠. 취임 연설을 읽은 레이던의 꾸넌과 달리 틸러 교수는 나중에 이게 다 인쇄가 되고요. 제게도 이제 그 인쇄본을 갖고 있지만 1881년 인쇄본을 이제 여기저기 보낸 거죠. 틸러는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요. 레이던하고 다르죠. 바빙커에게 그러나 호의적으로 말하고요. 친구의 스누건 이 강연에 대하여 너희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강의였어. 그 중에서는 이런 딱딱한 말로 언급된 이런 문제들과 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지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바빙커는 스눅에게 이렇게 답을 해요. 내가 했던 것은 완전히 달랐어. 그 강연의 목적은 신학이 무엇이고 신학은 신학 고유의 특성에 따라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 나는 신학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노인가시라는 거죠. 신학의 정의. 신학은 이에 대해 매우 간단하고 매우 실천적인 답변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덜 배운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직 성경으로부터라는 답 외에는 가능한 답이 없어. 사실 이런 이제 초자연주의적인 신관이나 성경의 계시성에 대해 믿지 않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07쪽에 을린턴의 책에 인용되어 있고요. 자, 카이퍼도 이제 이 강연문을 받았죠. 인쇄본을 받아서 읽고는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진정한 개혁주의 학문적 신학이다. 이는 첫째 원리들이 올바르게 규정된 생각이고 탁월한 발전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정의된 방향이다라고 흑찬을 했습니다. werkelijk gereformeerde wetenschappelijke theologie라고 하는 이런 극찬을 했어요. 자, 미혼입니다. 여전히 젊은 신학 교사는 강의를 준비하며 진행해 나가는데 집중해야 하는 치열한 삶을 이제 당분간 살게 됩니다. 1883년 6월 21일에 바빙크는 레이던의 기반을 둔 네덜란드 문학협회 회원으로 선출돼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신학교 교사로 취임한 건데도 레이던 네, 꾸는 또는 아쿠오이 교수가 이 국가적인 그 협회 회원 추천을 했고요. 그 회원들에는 자유대학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암스테르담과 깜번의 칼빈주의자들의 부흥이 국가적으로 가장 저명한 이런 학회에서도 이름을 올릴 만큼 겹쳐졌다. 에글린턴의 표현입니다. 이 협회 회원권을 통해 바빙커와 그의 사상은 네덜란드 학계 속에서 더 저명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분리적 영역을 넘어서는 확장성도 가지게 됩니다. 1889년에 이르러 이 레이든의 라우언 호프 교수 후임으로 임명될 가능성에 바빙크의 가슴이 들뜨기까지 하는 걸 보면 약간 모순을 느끼죠. 교단 신학 교사가 되기 위해 자유대학 교수직도 초빙을 거부했는데 레이던의 이 교수직에 대하여 바빙커 역시 학문에 대한 열정일 수도 있고요. 젊음의 야망일 수도 있죠.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1883년 8월 깜번 신학교의 교사, 분리파 교단 신학 교사이고 또 이제 목사인 바빙커는 아멜리아와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편지를 쓰지만 무반응을 에,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조심스레 제 자신의 추정을 말해 본다면 분리파 안에는 헵이 이제 엉뚱하게 바빙커 가문이 그렇다고 말했던 소위 문화 혐오적인 경건주의적으로 이렇게 이 자신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고 개인의 경건에 집중하는 요런 그룹이 있고요. 이 얀 바빙커나 헬먼 바빙커처럼 카이퍼리안적인 이런 방향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는데 아마 아멜리아 아버지 아리의 경우에는 전자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레이덴 대학 박사이든 뭐 신학 교사이든 이런 게 관심이 없는 거죠.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반대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집안 살림을 이 딸이 돌보고 있는데 뭐 시집 보내면 이 농가의 삶이 또 문제가 생기죠.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1885년까지 바빙크의 일기장에 아멜리아라고 하는 이 5살 많은 첫사랑은 언급이 됩니다. 1883년 9월 21일에 이르러 친구 앞서 언급했던 우닝커가 알멜로의 목회지에서 25세 나이로 소천을 합니다. 내 책들이 나의 진정한 친구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바빙커는 써요. 그의 인생 전성기에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오래전에 이미 이 땅을 떠났던 왜냐하면 19세기의 자유로운 시대에 바빙커는 오히려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이나 아니면 17세기 2차 하란 종교개혁 내지는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 책들을 주로 읽고 또 교부시대 책들 읽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땅을 오래전에 떠났던 신학자 그룹이 오히려 자신의 친구다,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닝커도 이렇게 일찍 소천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겠죠. 초기에 바빙커는 여러 과목 강의 준비로 바빠서 저술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에게 보낸 84년 2월 11일자 편지에서 말하죠. 나는 먼저 내가 맡은 과목들에 더 익숙해져야 해. 이는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일이지. 그 무엇보다 이 과목들 속에서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것이 내게 어려워. 그 다음 이어지는 과목 300, 아니, 내용 317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교의학과 윤리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여전히 바빠. 즉, 난 강의들 속에서 대부분 역사적 관점으로부터 이것들을 수집하고 있고, 역사적 사실 속에서 명백하게도 특별히 개혁파 교의학 속에서 내 자신과 내 학생들에게 방향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
한 사람의 고유한 생각, 그러니까 바빙크의 독자적인 신학을 세우기 전에 역사적 토대가 먼저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 자료나 역사적인 목소리를 정리하는 좌의 개혁 교의학에 보면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장점이기도 하고요. 바빙크는 당시의 비평주의적 신학이 시대의 필요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정통신학의 재생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교의학과 윤리학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혁명보다 치석적인 개혁을 더 선호했습니다. 옛 칼빈주의는 19세기 후반에 문자적으로 보다는 갱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 이야기를 좀 하면요. 스눅은 1884년에 압둘 알 가파르라는 이름으로 메카에서 5개월 동안 생활하고요. 자바에서 16년 동안 이슬람식으로 살았고 이슬람 아내들을 둡니다. 1884년의 편지들 속에서 바빙크는 스녹과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도 또 지적으로 열등의식도 느껴요. 그러나 마음이 맞는 분리파 사람들 외에 친구 사이인 이 적수의 교정이 필요하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건 이제 뚜렷하게 또 느끼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신학과의 대결이 초기 깜번 시절에 있습니다. 이 왼쪽 이미지는 허리지만 바빙크가 썼던 그 다니엘 상테피 들라 소세이라고의 신학이라는 거고 옆에 이제 그 인물입니다. 1884년 6월 6일 교사직에 취임하고 1년 뒤죠. 위트레어트에서 열린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바빙크는 네덜란드 안에 당시에 근대파가 있고 윤리파가 있는데 윤리파의 대부인 다니엘 상트피들라 소세이 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84년에 출간도 되어집니다. 당시 자기가 졸업한 레이던 대학이 근대신학, Modern Theology, The Modern Theology라면 화란에서 중재신학을 전개한 허로닝언의 신학자였던 상트피들라 소세이가 주도한 윤리신학파, 영어로 그냥 The Ethical 하면 좀 이게 그냥 의미는 덜 통해요. 화란의 이 The Ethics Refuting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학계의 학문적 신학과 그 신학을 탄생시킨 교회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려고 하는 시도였고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긴장은 학문적 신학과 교회 사이의 균열을 창출했고 결국 학문적 신학과 교회 사이의 관계가 급속도로 소원해지게 만들었다라고 바빙크는 비판합니다. 윤리신학파도 레이던 근대 학파처럼 성경에 대한 비판적 방식을 수용을 했고요. 기독교의 용도가 다했다라고 생각한 레이던 학파와 달리 현재를 위해 기독교 교리를 다시 분명히 표현하려는 신실한 노력을 만들어 갔으며 예스러운 신학적 체계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재구성과 더불어 특별히 도덕적 인간 주체 속에 하나님의 내재성을 다시 표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윤리신학자들은 현대 학문의 진보의 빛 아래에서 기독교 신학을 위한 미래를 창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빙크의 평가입니다. 바빙크는 다니엘 상트피들라 소세의 신학에서 더라 소세이의 신학적 입장을 요약하고 잘못된 오해도 교정해요. 이게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죠.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다니엘 상트비 들라 소스의 윤리신학, 우리 신학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평화주의적인 자세, 공정한 비평의 자세가 이 서술에서도요, 예, 드러나고요. 드라 소세이를 2세기의 탁월한 신학자들 중 한 명이다. 라거나 신학적 자유주의를 향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은 채 저항했던 인물이라고 칭찬하면서 그러나 그가 제공하는 대안들이 신학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의 성경관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희생시키는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가 문제고요. 모든 신학적 긴장을 심지어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관계,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사이를 화해시키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신학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분리파 목회자들은 바빙크의 강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당시 암스테르담에 소재한 자유대학 말고요. 그보다 앞서 세워진 시립대학교, 지금도 가면 우파라고 약칭하는 대학이 시내 중심에 있어요. 윤리 신학자였던 휘닝 2세가 토론을 제기합니다. 반론을 제기한 거죠. 지상 논쟁은 둘 사이에 바빙크와 사이에 우애 깊고 따뜻한 논조 가운데 의미 있는 우정을 창출해 내었어요. 1885년 봄에 바빙크는 암스테르담의 휘닝 2세를 방문하고요. 88년 깜번을 방문한 휘닝 2세에게 바빙크는 자기 강단에 세워주기도 합니다. 바빙크와 윤리 신학파는 레이던 근대 신학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져요. 서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달랐고요. 더욱이 신학의 원리, 자료, 방식에 큰 차이점이 존재했습니다. 바빙크는 카이퍼에게 가까워질수록 당시 아직 카이퍼는 국교회 소속이라 그랬잖아요. 분리파 내에 카이퍼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이퍼리안이 될수록 분리파 내에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종국의 탈기독교 종말로부터 서양 문화를 건져내려면 현대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노르드십을 반드시 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서양 문화는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대 문화도 기독교화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에글린턴의 정기 330쪽에 보면요. 이런 시각에서 볼 때에 신칼빈주의적인 바빙크의 종국적 출현은 윤리학파의 큰 빚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윤리신학자들은 바빙크와 그의 신칼빈주의적인 계획 가운데 일평생의 비평적 대화 상대가 되었고 바빙크를 카이퍼의 계획에 공감하게끔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방식으로 결국 바빙크가 자유대학교로 옮겨가도록 부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평가를 에글린턴은 하고 있습니다. 이 바빙크와 윤리신학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룬 독일 괴팅겐 대학 오토베베 지도에 박사 논문 썼던 사람이 작년에 소천한 얀 페이노프 박사입니다. 레벨라치 앤 인스피라치 계시와 영감이란 책이고요. 700페이지가 넘는 바빙크 관련 박사 논문입니다. 우리 서철원 교수님이나 뭐 여러 이제 화란의 신학자들의 지도 교수가 되죠. 얀 페이노프 박사는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1885년 8월 6일 바빙크는 리원 대의거에 들러 아멜리아와 단둘이 만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멜리아의 이름은 바빙크의 일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멜리아는 바빙크와 결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혼으로 살다가 84세이던 1933년에 동일한 마을에서 별세합니다. 바빙크보다 12년을 더 살았죠. 5살 더 많은 나이기도 했고요. 자, 1885년 말에 친구 서눅이 메카에서 돌아옵니다. 바빙크는 서눅이 이슬람 교대로 행세하면서 메카에 거주했다. 이걸 몰랐어요. 바빙크에게 렐리히 혹은 릴리전, 종교라는 것은 신자들의 삶 속에 독특한 힘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각각의 종교는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 기록되는 독보적인 중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그러니까 이슬람교, 무슬림 형사를 하고 필요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스노우계의 관점은 뭐 필요에 따라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처럼 여겼을 뿐입니다. 그 다음 항목이 돌레안치 그리고 바빙크와 보스의 만남입니다. 게알더스 보스입니다. 여기에 게알더. 카이퍼는 암스테르담 교회에서 이교적 신학을 관용하는 당시
국교의 교계에 대항하여 개혁파 신앙 고백을 엄격히 고백하는 목회자를 받을 권리가 교회에 있다. 이 주장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정직을 당하죠. 1886년 7월 카이퍼는 면직을 당합니다. 이에 대해 항거하면서 리브 게르크 센트룸에 있는 교회죠 차지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다 돌레로 라틴어 동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라노 돌레앙시 혹은 돌레안치 애통 운동이 전개되고요. 이 운동이 국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전개되는데 2년 동안 200개 교회 76명의 목회자들 18만 1000명의 회중이 동참을 하면서 하나의 또 이제 분리 운동이 되어버려요. 네이더르 다위츠 헐레포르미어르드 게르크 돌리어런드라고 하는 이 교단을 형성을 합니다. 이 1886년에 시작된 돌레안치 운동의 결과죠. 1886년에 바빙크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의 제임스 헌터 목사를 만나 자유교회 여러 신학자를 소개를 받고요. 7월 8일에는 베를린에 있던 게알더스 보스를 만날 계획을 세웁니다. 도스커는 자신이 바빙크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보낸 편지글을 보면. 그러나 바빙크와 게알더스 보스야말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둘 다 벤트하임의 개혁파 목사 아들들이고요. 화랄에서 둘 다 김나지움을 졸업했어요. 바빙크는 스볼러고요. 이 게알더스 보스는 암스테르담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의 이민에 따라 이제 그랜드 레피지로 갔던 겁니다. 에글린턴은 게알더스 보스야말로 의심할 나위 없이 모든 측면에서 적성격이나 지성이나 신학적 공간과 상상, 실을 향한 사랑이나 학계에서의 신학의 위치에 대한 생각들 등이 바빙크와 훨씬 더 비슷했다라고 339페이지의 평가를 잘 해줍니다. 1886년 7월 25일 보스와 함께 베를린 지역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요. 당시에 유명한 율리우스 카프탄 강이나 철학자 에두아르트 첼러, 이 고대 그리스 철학사 방대한 책을 쓴 사람이죠. 강의를 들었지만 뭐 지겹고 몸이 건조하게 느꼈습니다. 프리드리 파울젠 강의도 듣고요. 이 네 사람이 후에 개혁교회학 전짐에 빈번하게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신학자, 철학자죠. 바빙크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확신으로 점철된 대화 상대들과의 인간적인 교류도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그들의 강하디 강한 용어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참 많이 썼다. 요런 평가 초기에 대한 거지만 결국 바빙크가 심장 쇼크가 와서 몇 반년 이상 고생하다 죽고 하는데 논 글리슨의 표현처럼 심장이 녹아내렸다.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을 초기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1887년 1월 1일자 스노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이 깜번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다 보니까 도서관도 제대로 레이던 같이 갖추어진 도서관이 없으니까 참 암스테르담이나 레이던을 그리워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구석진 곳에 살고 있고 너무 촌스러워지고 있어. 친구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카이퍼와 정치적 동반자요 로마교 신학자였던 스카이프만의 깜번 강연을 두고 바빙크와 신약 교수였던 린더봄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이런 교수들 사이의 불화를 조정하기 위한 미팅을 주선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빙크와 신칼빈주의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지만 네오 칼비니즘 하라노에도 A에만 붙어가지고 그냥 네오 칼비니즘이거든요. 신칼빈주의 용어가 1887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레이츠마라는 사람이 조롱조로 이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카이퍼나 바빙커는 오히려 영어의 리폼드에 해당하는 헐레포르미어르드 개혁파라는 용어를 선호했고요. 19세기 말 긍정적인 의미로 신칼빈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뒤에는 쓰이지만 80년대에 이미 카이퍼 바빙커 자유대학 동료
들은 신칼빈주의자로 불리웠어요. 처음은 조롱의 의미인데 지나고 나면 그냥 뭐 지금 우리가 신칼빈주의 할 때는 조롱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 1886년 돌레안치 아브람 카이퍼 주단이 그룹하고 분리파의 연합운동에 바빙크도 긍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888년 10월, 아니, 여름, 게르드 포스와 도스크가 깜번에 있는 바빙크를 둘이 방문해. 미국에 있는 미국의 이민 같은 두 친구의 방문이죠. 도스크는 첫 부인과 사별 후 재혼한 상태였고요. 보스와 바빙크는 아직 미혼입니다. 그러나 둘 다 1888년 이때의 장래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보스는 스트라스부르크 유학 마치고 돌아가 교단신학교 교의학 비롯한 강의하는 교수가 되어 있을 때 공공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였던 캐서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요. 바빙커는 1888년 6월 17일 여름에 플라르딩은 이 남부의 해안선에 있는 해안 도시죠. 설교하려 갔다가 선주이자 교인이었던 스키퍼스 씨 집에 머물러요. 이 스키퍼스는 카이퍼리안이었고요. 노르테르담 마르닉스 김나지움의 공동 창설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있고 또 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그 선두적인 그룹에 있는 평신도였죠. 그래서 바빙크를 환영했고요. 동일한 9월 15일에 스키담에 설교하러 갔을 때도 스키퍼스 형수님 집에 머뭅니다. 9월 16일 스키퍼스와 딸 요한나가 스키담에 방문하여 바빙크와 교제를 합니다. 바로 이제 후일에 이 요한나 스키퍼스가 바로 이제 바빙크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1888년 분리파 총회는 애통파와의 연합 의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분리파 가운데에는 카이프의 운동으로 특징화된 현대 문화를 향한 낙관적 개방성에 대비 자신들의 보수적이면서 경험적인 경건을 화해시키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카이퍼가 여전히 국교회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888년에 신학교 교장을 이임 1년 하고 또 이제 물려주고 또 때가 되면 맞고 이런 거니까 우리식으로 뭐 교장 취임, 교장 퇴임 뭐 이런 무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교장 이임 연설을 꼭 해요. 오버드라프트라고 하는데 뭐, 1년 동안 학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도 이제 뒷부분에 붙이기도 하고요. 자기 전공과 관련된 주제 강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서이라는 강연을 1888년에 바빙크가 해요. 우리말로 헤르만 바빙크 교회를 위한 신학 안에 후반부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1888년에 나온 까톨리시 데이트 이 바빙크의 화라는 원문이고요. 이제 소책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은 1883년 1월 10일 바빙크의 취임 연설하고 요 교장 이임 연설을 박태현 교수님이 번역해서 같이 합본을 한 겁니다. 연설문 전체적으로 카이퍼의 영향이 감지가 돼요. 바빙크는 교회의 다양성, 플루리포르미 데이터에 대해 지지하고 예술학문, 철학, 정치, 사회 생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교회 속의 반카이퍼주의 진영에 대항하며 카이퍼 진영에 확고히 있습니다. 분리파 내의 경건주의, 성경 엄수주의, 반문화주의에 비판하며 바빙커는 복음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가정, 사회, 국가, 예술과 학문, 전체 우주, 탄식하는 모든 창조계의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달 전에 자유대학교에서 카이퍼는 총장 이임 연설을 했는데 그때의 주제가 칼빈주의와 예술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바빙크의 교장 이임 연설물은 분리척과 애통척이
교단 연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카이퍼는 이 연설문,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의 보편성에 대한 거죠. 이 연설은 대가의 작품이다. Unmeisterstück이다라고 극찬하고요. 윤리신학파인 휘닝 2세는 교회 연합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냉소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1888년 12월 22일 선욱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바빙크의 연설의 취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너는 확실히 내 연설을, 받았을 거야. 이 강연은 때때로 우리 교회 속에서 드러나는, 분리주의적이고 분파적인 성향들을 위한 약으로 주로 의도되었던 강의다. 그러니까 자기 교단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성향에 대한 어떤 교정제 역할이란 거죠. 좁은 마음이 너무 교단 안에 많고 우리 안에 옹졸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이제 신약 교수였던 린더범이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데다가 바빙크와 끝까지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리 마음, 가장 최악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파이어티 혹은 화라는 from hate라고 하는 from hate로 여긴다는 것. 내가 추구하려는 이상이 이 땅에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어, 나도 알아. 하지만 이 말에 완전히 자연스러운 의미 속에 인간이 되는 것과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 이것이야말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야. 굉장히 젊은 바빙크가 참 매력적이죠.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앞부분은 분리파 안에 있는 그 옹졸함, 너무 자기 안으로 파고드는 이런 옹졸함에 대해 비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이 이 땅에 완성되지는 않을 거지만 인간이 되는 것,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되는 것, 이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거고 내가 이걸 추구한다. 여러분 참 매력적인 그런 소망이지 않습니까? Dan als mens in alles onkind van God. Daar reikt me het schoonst van alles. 이 화란어 표현도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1889년 1월 깜번에서 모여 연합 논의가 재개되었을 때 바빙커는 연합에 대해 강력히 지지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86년에 돌레안치가 시작되고요. 89년,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92년, 6년 만에 이게 사실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예기치 않은 기회들이라고 했는데, 1889년 봄 스녹의 주선으로 바빙커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민족연구를 위한 왕립학회의원 임명이 되고요. 동년 3월, 89년 3월, 카이프는 다시 한번 후드마크르가 떠난 빈자리에 자유대학 교수직 청빙받으나 우유부단한 자세를 보여요. 1889년 이미 교사, 간번에 교수되고 교사 혹은 교수 뭐 그게 그긴 한데 6년이 지났어요. 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루터스 교수에게 편지했고요. 자유대학교 간 다음에 바빙크는 지적으로 수준 높은 동료들과 함께 할 수도 있었고 매우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가르치는 책임에 대해서 더 매력적인 선택의 폭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깜번을 떠난다는 것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던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배웠고 나중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츠르트 판 델러 목사의 회상록에 보면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89년 3월 29일 바빙크는 89명의 깜번 신학생들이 깜번에 남아달라라고 하는 연명 이제 해가지고 요청하는 편지를 받고요. 3일 뒤에는 자유대학 학생들로부터 제발 와달라는 편지도 받습니다. 1889년 4월 15일 바빙크는 자유대학교 이사장 호비에게 편지를 보내 청빙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만약 자신이 암스테르담으로 간다면 애통적 사람들과의 미래적 연합 전망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단의 입장에서 볼 땐 배신의 행위처럼 되니까요. 바빙크의 청빙 거절 소식에 깜번 학생들은 환호했고요. 그들의 창문에 깃발을 걸어놓고 기뻐했습니다. 신문들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요. 바빙크는 1889년 4월 19일자 더 바자인 분리파 신문이죠. 감사의 글을 기고한 가운데 자유대학교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학교는 모든 개혁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거룩해야 하며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신학교보다 대학교를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유니버시티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사회대학교는 바빙크 초빙권에 대하여 당분간 대기하는 전술을 택하고요. 89년 1월 26일에 또 하나의 기회, 레이던 시절 교리사 교수였던 로드베이크 라운 호프가 61세에 별세를 하고요. 바빙크는 그의 후임이 될 가능성에 마음이 들떠서 친구에게도 편지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라운호프가 맡고 있던 직이 내게 매우 매력적이라는 걸 인정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학문적 능력으로 견지하고 옹호하고 있는 다른 관점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숨길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확신을 학문적으로 확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자유와 풍성한 기회 때문에 이 직은, 그러니까 라우엔호프의 그 교리사 교수직은 매력적이야. 362페이지 인용되어 있습니다. 3월 15일자 편지에서도 바빙크는 후보 추천에 대해 관심 가지고 선욱이 지지해 주는 것에 기뻐해요. 소문과 소문이 이어졌지만 결국 5월 20일 휘닝 2세가 후임 교수로 임명된 것을 알게 됩니다. 레이던 신학 교수들은 근대 신학이기 때문에 신임 교수에게 이렇게 바빙처럼 교단 신학 원치 않아요. 중립적으로 가르치고 종교적 교의의 기초에 근거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바빙크는 이에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에글린턴은 7장을 끝내면서 그 좌절과 한계를 366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년 동안 자신의 고향인 자유민주주의 영역 속에서 아무 제약을 받지 않고 탐험을 한 후에 바빙크는 유리천장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그 너머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레이던 대학교에 임용되지 못하고 깜번 신학교보다 급격히 성장한 그의 신학 프로젝트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는 책을 좀 보면서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7장에 대한 우리 강독은 마치고요. 깜번 후기 부분을 이제 다음 8장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